21번서부터 이제 또 해설 강의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근데 여러분 좀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문제풀이를 하신 분들은 지금 진도가 이제 지금 투자론 거의 이제 말미까지 했는데 이렇게 이제 수업도 듣고 문제도 이렇게 풀다 보면 좀 이렇게 실력이 느는 걸 느껴지실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하여간 어찌됐든 계속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21번은 이제 틀린 건데 이제 뭐냐면은 이건 이제 현금 흐름 분석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3번이 왜 틀렸느냐? 3번이 틀렸거든요. 자, 3번 순영업소득의 산정 과정에서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및 영업소득세는 차감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이게 왜 틀렸느냐? 유효 총소득 마이너스 영업경비는 순영업소득이잖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 이 영업경비에 재산세는 들어가요. 그런데 소득세는 포함되지 않죠. 이건 묻는 거예요. 소득세 때문에 틀렸어요. 그래서 이제 재산세 및 영업소득세는 차감되지 않는다. 영업소득세는 차감되지 않죠. 쉽게 말하면 영업소득세는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재산세는 포함되잖아요. 여기 재산세는 포함되죠. 그래서 재산세는 차감되죠. 어디에서? 유효총소득에서 재산세 빼줘야 이게 나오잖아요. 이게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네, 그래서 재산세 때문에 이게 틀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1번에 보면 매각 시점에 미상환 대출 잔액이 있다면 세전 매각 현금 흐름이 순매도액보다 작다. 문제풀이하면서도 이거 설명했죠. 그래서 이제 당연히 순매도액을 여기서 세전 순매도액 마이너스 미상환 저당 대출은 세전 지분 복귀액인데 그 지분 복귀액을 매각 현금 흐름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부채 서비스액이라 해야 되잖아요. 부채 서비스액은 영업경비 포함되지 않죠. 자, 그 다음 4번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 수입이라는 건 공실 및 대손 충당금에서 대손 충당금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경비 포함되지 않죠. 그래서 5번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 손실 상당액 및 대손 충당금을 빼고 기타 소득을 더한 후 경비까지 빼주면 이제 뭐가 나와요? 순영업소득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문제 할만하죠, 여러분? 이런 건 좀 맞히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2번. 자, 22번은 뭐냐면 이게 연금의 현재 가치 구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됐어요? 3년 동안 일정 기간 동안 10,000원씩 불입한다. 그러면 이제 이 10,000원을 우리가 뭐라 그래? 일정 기간 일정액이니까 이 10,000원을 우리 뭐라 그래요? 연금이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상품의 현재 가치는 그래서 한마디로 요거 뭐 구하라는 거예요? 연금의 현재 가치 구하라는 거예요. 현재 가치. 그러면 이제 연금의 현가계수를 써야 되는데 이 공식이 복잡하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좀 원시적으로 그냥 있는 그대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잘 보면 10,000원이잖아요. 10,000원이죠? 그러면 이제 10,000원. 이건 전부 다 어떻게 돼요? 1년 후, 2년 후, 3년 후. 이거 전부 다 미래 가치죠. 그러면 이제 현재 가치로 만든다는 얘기는 뭐야? 할인한다, 나누기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전부 다 나누기 하는 거예요. 현재 가치로 만드는 거죠, 이제. 근데 할인율이 7%잖아요. 1 플러스 0.07은 얼마야? 1.07에 이건 1승, 1년 후니까. 이건 1.07에 뭐야? 2승. 이건 1.07에 3승. 하게 되면 이게 이제 현재 가치가 나온단 말이죠. 이걸 다 더하면 그게 연금의 현재 가치예요, 이게. 이게. 그럼 10,000원 나누기 1.07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9,345원이 나오네요. 9,345원. 그 다음에 10,000원 나누기 1.07에 제곱하면 얼마가 나오냐? 8,734원이 나오네. 8,734원. 그 다음에 10,000원 나누기 1.07에 세제곱 하게 되면 8,162원이 나와요. 이걸 다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연금의 현재 가치, 여기 연금의 현재 가치 이거 되는 거예요. 다 더하니까 얼마입니까? 26,241원. 26,241원이 나와요. 그렇죠? 근데 10원 단위 이하는 절사. 그래서 지우니까 얼마야?
26,200원. 정답은 몇 번이야? 1번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푸는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이제 연금의 현가계수를 가지고 풀어야 되는데 연금의 현가계수는 이제 우리가 외우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뭐죠? 외우기가 어렵습니다. 일단은 그걸 또 대입해서 막 뚫겨야 되는데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이렇게 처리하시면 쉽습니다. 이렇게 쉽게 처리하세요. 이런 형태로 우리 본고사에 한 번 나왔어요. 딱 한 번.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게. 자, 그 다음에 23번. 자, 이제 23번을 보겠습니다. 23번. 23번에서 이제 최대 대출액 구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냐면, 추가로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 이게 중요한 거예요. 벌써 이 추가란 말이 있으면 기존 대출액이 있다는 얘기예요. 기존 대출액이. 그러면 이제 뭐야? 기존 대출액이 있죠. 얼마가 있어요? 여기 보면 5천만 원 있잖아요. 기존에 5천만 원이 기존 담보 대출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한 다음에 요거를 빼줘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함정이니까, 이 함정이 이렇기 때문에 이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여기 함정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한번 같이 봅시다. 이거를 보면, 자, 이걸 보면, 일단 이제 이거를,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는 거냐.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자, 일단 LTV하고 DTI 나왔죠. 그럼 LTV가 0.6이잖아요. 이거부터. LTV 곱하기 뭐죠? LTV 나오면 무조건 담보가격. 이게 나와야 되겠죠. LTV 곱하기 담보가격. 그러면 이제 담보가격이 얼마야? 매매가가 4억이네요. 그렇죠? 그럼 얼마 나와요? LTV 곱하기 4억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예? 4억이 24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억 4천만 원 나오겠죠. 4억이 24, 2억 4천만 원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DTI잖아요. DTI 곱하기는 뭐야? 소득이죠. DTI 곱하기 소득. 소득이 얼마야? 5천만 원이에요. 그럼 얼마가 나오니까? 2천만 원이죠. 그쵸? 5, 4, 20이니까. 그러므로 2천만 원 나누기 조당 상수 해줘야죠. 조당 상수가 0.1이래요. 그럼 얼마야? 2억. 하나 나왔죠. 그러니까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요 두 개 중에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가지 대출 승인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그러니까 따라서 두 개 중에 큰 거, 작은 거, 작은 거. 그러니까 얘 버리고 얘인데 여기서 5천만 원 빼줘야죠. 그러니까 1억 5천이 되겠죠. 그렇죠? 정답은 그래서 얼마야? 4번. 1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형태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LTV 곱하기 담보가격, 대출액, DTI 곱하기 소득, 차입자의 소득은 원리금. 원리금 나누기 저당상수는 대출액. 이 공식 아예 외워버리고 하시는 게 편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24번인데요. 이 24번은 이게 이제 작년 우리 시험에 나온 문제, 기출문제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가중평균 상환기간이 나왔잖아요. 가중평균 상환기간. 영어로 듀레이션이라는 건데 은행 입장에서 돈을 빌려주고 회수하는 데 걸린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 돈을 빌려주고 원금을 회수하는, 이 대출 채권을 회수한다는 얘기죠. 이 대출 채권을 회수하는 기간을 가중평균 상환기간이라는 건데 그거는 아주 간단해요. 잘 보세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거 여러 번 했죠. 여기가 잔액이란 말이에요. 뭐라고요? 잔액. 근데 만약에 1억을 빌렸다. 직선으로 떨어지는 게 뭐죠? 여기가 만기입니다. 원금 변동. 서서히 떨어지는 건 뭐야? 원리금 변동.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만기 일시 상환이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만기 일시 상환이라는 건 뭐냐면 만기 내내 이자만 갚아요. 그러니까 만기 동안에 뭐야? 똑같아요. 이렇게 가요. 이렇게. 잔액이 불변이에요. 이게 만기 일시 상환이에요. 만기 일시 상환 조건이에요. 왜? 이거는 만기 내내, 만약에 만기가 20년이라면 만기 내내 뭐야? 뭐만 갚아요? 이자만 갚아요. 그러니까 잔액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직선으로 떨어지는 게 뭐야? 원금 변동, 서서히 떨어지면 원리금 변동. 그렇죠?
그 다음에 점증은 이제 뭐야? 올라갔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점증은 이제 어떻게 돼요? 점증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지죠. 그건 뭐야? 점증이죠. 이거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여기 점증입니다. 점증. 요건 잔액이에요. 이건 잔액.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답이 나온 거죠. 이 순서대로 하면 가장 잔액이 작은 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대출 채권의 회수 기간이 제일 짧은 거예요. 은행 입장에서는. 그래서 원금균등, 그다음에 원리금균등, 그다음에 뭐야? 이게 뭐죠? 만기시 상환 조건이죠. 정답 몇 번이야? 1번. 그래서 이 잔액이 작을수록 가중평균 상환 기간이 짧은 겁니다. 대출 채권의 회수 기간이 짧은 거고 잔액이 많을수록 대출 채권의 상환 기간이 긴 겁니다. 이렇게 그래프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요 가중평균 상환 기간 듀레이션이라는 건 33회 그다음에 32회 연속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요. 이제 PF가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25번에 이제 PF인데 틀린 겁니다. 틀린 거. 틀린 거예요. 틀린 거는 뭡니까? 당연히 뭐야? 5번이 틀렸단 말이에요. 자, 왜 5번이 틀렸느냐? 볼게요. 자, 5번. 개발 사업이 파산하더라도 대출 기간은 대출 채권에 대한 지급 보증이 되어 있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으므로 이렇게 여기까지.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보통 PF는 이제 뭐냐면은 은행이 대출 실행할 때 그 건설회사 시공자의 연대 보증 또는 지급 보증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빌려주는데 그 얘기입니다. 이게 건설회사가 지급 보증 쓴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불량 채권으로 처리되지 않아 자산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게 왜 틀렸느냐? 이게 왜 그러냐면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자, 지금 뭐 팩트만 이야기하면 지금 새마을금고가 시끌시끌하지 않습니까? 뱅크론이라 하죠. 지금 뱅크론. 그래서 새마을금고 이제 뱅크론 이것 때문에 정부가 이제 이걸 나서서 이제 이거를 막기 위해서 이거 잘못하면 이제 우리 경제 위기입니다. 이거 은행들 부도나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나느냐? PF 대출 채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요 대출 채권. 이 PF 대출 채권 때문에 지금 이렇게 문제가 커진 겁니다. 이게. 지금 제일 먼저 터진 게 뭐야? 새마을금고고, 이 대출 채권이 이제 또 문제가 된 곳이 증권회사하고 캐피탈사예요. 여기가 이제 순차적으로 터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터지겠죠. 그 이유가 뭐예요?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새마을금고라든가 또는 증권회사, 캐피탈사들이 뭐야? 뭐 난리란 말이에요, 지금.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PF 대출 채권이 이게 회수가 안 돼서 그래요, 회수가. 지금 뭐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이 대출 채권 회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뭐라 하느냐? 연체율이라 하죠, 연체율. 그래서 연체율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거는 뭐야? 돈 못 갚는 비율, 연체율. 이게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은행은 부도나는 거예요. 이거 따라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현재 PF 대출 채권이 부실화돼서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어요. 제일 심각한 데가 어디예요? 새마을금고예요. 새마을금고가 그래 난리 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산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직격탄을 날린다. 직격탄 날리는 거죠. 잘못하면 은행이 뭐야? 부도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막기 위해서 지금 정부가 나서서 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잘 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부가 이제 지급보증 쓰겠죠. 다 이제 원금과 이자 보장하겠다. 뭐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제 5번이 그래 틀렸고 1번 PF라는 건 이제 한마디로 특정 개발 사업의 미래 현금 흐름과 시공자의 채무 인수 또는 연대 보증을 조건으로 자금이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입자 입장에서는 부외금융이죠. 그래서 부외금융이기 때문에 장부에 표시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본 비율을 재고된다라는 건 끌어올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대출기관 입장에서는 기업금융에 비해 금리가 높아 수익성은 증가하나 고수익이에요, 고수익. 그런데 위험이 크죠. 위험이 커요. 그래서 시공사가 이제 지급보증을 요구하는데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 경우에는 다 필요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PF 대출 채권을 가지고 이제 증권화, 유동화한 게 PFABS 자산담보부 증권과 PFABCP라는 게 있습니다. 자산담보부 기여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요거는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 보느냐? 26번 있습니다. 26번은 이제 옳은 거예요, 옳은 거. 이거 옳은 건데, 항상 동그라미 치고 이제 문제 풀어야 되겠죠? 이 부동산 투자 회사법 문제인데, 이건 정말 단답형이에요. 이거는 이제 외우셔야 되겠고, 이거는 이제 제가, 기본서, 지금 요약 강의할 때는 아직 진도가 아직 안 나갔고, 그 기본서 처음에 강의할 때 해드렸죠. 이거 외울 거 외우셔야 됩니다. 정답은 이제 뭐야? 이제 3번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 구조조정이 있는데 자산운용 전문 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실체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자기관리밖에 없습니다. 자기관리밖에. 그래서 이건 자기관리에 대한 설명이고 그 다음에 1번은 왜 틀렸느냐? 위탁관리하고 이제 기업 구조조정은 명목상의 이상이에요. 명목, 페이퍼 컴퍼니. 그러니까 지점 설치할 수 없고 직원을 고용하면 안 되는 거죠. 종이 쪼가리 회사니까. 대신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죠. 감면. 자, 2번에 보면 상법상 실체가 있는 주식회사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건 뭐예요? 이건 기업 구조조정이 아니죠. 기업 구조조정은 어떻게 해요? 부동산 투자회사는 이건 뭡니까?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뭐냐면은 이거는 저겁니다. 페이퍼 컴퍼니잖아요. 페이퍼 컴퍼니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실체가 있는 이 말이 안 되죠. 이건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요거는 여기 자기 관리에 대한 설명이에요. 요게.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왜 틀렸느냐? 요거 10억 때문에 틀렸어요. 이거 해줬죠. 설립자본금 3억 이상. 그래서 위탁과 기업 구조조정은 3억 이상. 죄송합니다. 3억 이상, 5억 이상. 5억 이상은 뭐죠? 자기 관리. 자기 관리는 5억 이상. 그래서 위탁관리와 기업구조조정은 3억 이상, 자기관리는 5억 이상, 그 다음 최저자본금 50억 이상. 누구예요? 위탁관리하고 기업구조조정은 50억 이상, 자기관리는 70억 이상. 이렇게 해서 3억 이상, 5억 이상, 50억 이상, 70억 이상.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잘 냅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이 뭐냐면 이 자기관리와 위탁관리는 원칙적으로 공모에 의해서 이제 주식 신주를 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동산 투자 회사법에 의해서 기업 구조 조정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관리와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는 공모주. 자, 공모가 있고 사모가 있는데 공모주를 발행해야 돼. 공모주. 즉 상장한다는 얘기, 상장. 이걸 해야 됩니다. 공모주를 하게 되면 공모에 의해서 신주를 발행하게 되면 주식의 분산으로 갑니다. 주식의 분산이 뭐냐? 주주 1인과 특별관계자는 발행 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예, 틀렸죠. 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자, 27번인데요. 27번은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이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거 뭐고 하는 거냐면 이제 원금균등 상환 조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금균등 아니면 월금균등해서 이런 패턴으로 잘 냅니다. 이게 이런 패턴으로 잘 내니까 좀 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로 지금 한 3번 나왔습니다. 연속은 아니구나. 이렇게 한 번 건너뛰고 뭐 이런 식으로 하여간 한 5년 동안에 이런 문제 3번 나왔어요. 5년 동안에 최근. 그러니까 잘 봐야 되겠죠.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느냐? 원금균등이니까 6억이야, 6만 원이야. 6만 원. 자, 근데 3회차 원리금 구하래요. 그러면 제일 먼저 원금균등 뭐 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대출액 나누기 만기. 만기가 몇 년이에요? 30년이에요.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요. 대출액 나누기 만기에서 원금 상환액을 구해야 돼요. 원금 상환액 얼마입니까? 2,000원이에요.
2,000원이 일정하다. 그래서 원금 균등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원금 균등. 2,000원이 원금 상환액이니까요. 그 다음 두 번째.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이자율이 안 나왔어요. 구하래요. 지금 구하면 되죠. 1회차 보면, 자, 기초잔액이 6만 원이에요. 6만 원이고, 여기서 이제 원금은 무조건 2,000원이에요. 여기 원금이잖아요. 이거 원금. 그죠? 그런데 더하기 원금 더하기 이자 하면 원리금이 나와요. 원금 더하기 이자는 원리금. 근데 원리금 얼마래요? 4,400원이래요. 만 원이야 절사. 그럼 4,400원. 요게. 그럼 이자는 얼마입니까? 여기 이자는 뭐야? 2,400원이 이자예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자율 구할 수 있죠. 그러므로 이자율은 이자 2,400원 나누기 얼마 이제 빌렸죠? 6만 원 빌렸잖아요. 얼마 빌렸다? 6만 원. 6만 원이 대출액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 아니에요? 대출액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이자율이죠. 그럼 2,400원 나누기 6만 원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2,400원 나누기 6만 원. 그러면 4, 6, 24니까 4%네요. 4%. 그렇죠? 4%. 이자가 4%. 1번 아니면 2번이겠네요. 그죠? 근데 몇 회차 구하래요? 3회차. 그리고 3회차 구하라. 그러면 2,000원. 자, 2회차 또 얼마 갚았어요? 잘 써야 되는데. 자, 2,000원. 여기도 또 2,000원 갚았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럼 4,000원을 갚았죠. 이게 원금이니까 2,000원. 4,000원 갚았죠? 그러니까 6만 원에서 4,000원 갚았으니까 56,000원이 나왔네요. 이렇게. 그죠? 원금은 2,000원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자 더해주면 원리금 나오겠죠. 요거 구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자율이 몇 프로예요? 4%. 그래서 56,000원 곱하기 4% 하면 이자 나오겠죠? 그러니까 56,000원에 4% 곱하기 4% 하면 얼마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 2,240원이 나오네요. 2,240원. 그러면 얼마야? 4,240원. 그렇죠? 정답은 몇 번이야? 1번이 되겠네요. 이 본고사도 이렇게 비슷한 형태로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난이도 상에 속하죠, 벌써 이거는. 난이도 상에 속하는 계산 문제인데, 난이도 상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제 되는 분은 하시고요. 안 되는 분은 뭐 안 해도 관계는 없겠습니다. 근데, 그냥 강사 입장에서 뭐 여러분이 하셨으면 하는데, 나는 못하겠다. 그러면 뭐 안 하셔도 뭐 이렇게 60점 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이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안 되는 분은 그냥 놔두시고, 되는 분 위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됐으면 좋겠죠, 강사 입장에서는.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계산 문제까지 다 맞추면 이제 부동산 학개론에서 70점 넘게 맞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잘 안 하시면 이제 60점 조금 넘죠, 이제. 그런 어떤 면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번이냐면은 28번. 부동산 개발인데 틀린 거 고르시오. 그래서 이제 이게 뭡니까? 이게 이제 3번이 틀렸는데 이 민감도 분석하고 이 흡수율 분석을 꼭 구별을 하셔야 돼요. 민감도 분석이라는 게 뭐냐면 한마디로, 자,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민감도 분석이라는 건 위험의 내용이 산출 결과에 또는 그 결과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또는 투입 효과, 투자 효과에, 투자 효과라는 건 이제 투자 수익 결과, 투자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즉, 뭐 임대료라든가 세금 또는 영업 경비 이런 것들이 투자 수익에 또는 그 결과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한다. 이게 민감도 분석이에요. 근데 여기 보세요. 3번은 뭡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추세란 말 나왔죠? 추세. 이 추세. 이 추세를 파악하는 건 흡수율 분석이에요, 여러분. 흡수율 분석. 추세 하면 흡수율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어떤 과거의 추세를 토대로 해서 미래의 추세를 분석한다. 이건 바로 뭐야? 이건 흡수율 분석이에요. 그래서 시장성 분석에서 나오는 거죠, 이게. 따라서 시장성 분석의 일종이 바로 흡수율 분석이죠. 그래서 과거 일정 기간 동안 흡수된 비율, 소비된 비율을 통해서 과거의 추세죠. 그걸 토대로 해서 미래를 예측한다. 그 흡수율 분석이죠. 그래서 흡수율 분석하고 이 민감도 분석을 이렇게 잘 섞어놔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이 문제가 잘 냅니다, 이렇게. 우리 시험에. 한 2번 낸 것 같아요. 2-3번.
그러니까 잘 조심하세요. 자, 28번에 1번은 이거죠. 부동산 개발에 대한 정의인데요. 맨 끝에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지혜합니다. 그래서 시행과 시공이 있는데 개발이라는 건 시행을 의미하는 겁니다. 2번 개발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 결과가 동일한 경우에도 분석된 사업안은 개발업자, 즉 시행자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게 뭐 제 눈의 안경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면 뭐 법률적 위험이라는 건 이제 공법적인 측면, 그 다음에 소유권과 같은 사법적인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겠고, 자, 5번 분양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이게 이제 분양기간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보통 선분양을 하잖아요. 선분양을 하는데 선분양 처음에 이제 뭐 1차 예를 들어서 선분양 입주자 모집을 했는데 미분양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2차 또 갑니다. 그것도 안 됐다? 그러면 이제 무순위 청약이라는 거 있어요. 그 무순위 청약을 줍줍이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무순위 청약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은데 무순위 청약이라는 건 이제 결국 뭐냐면 이제 이거는 뭐야? 제한이 없다는 얘기예요. 가산점 같은 게 없어요, 이거는. 이게. 그래서 이제 1순위나 2순위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그 뭐야? 예를 들어서 부양가족 또는 무주택자로서의 기간 또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의 유지 기간 이런 걸 따져서 이제 점수로 해서 이제 그 선정이 되는 건데 이 무순위 청약은 그게 없어요. 그냥 뺑뺑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따라서 이제 이기까지 가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분양 기간이 길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행자 입장에서는 건설회사 입장에선 빨리 계약을 해서 계약금, 중도금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자금 회수가 늦어지잖아요. 그럼 자금 회수가 늦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돼요? 건설회사가 부담해야 돼요. 그럼 건설회사가 추가적으로 뭘 더 내야 돼요? 이자를 더 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자를. 만약에 계약금 1순위 딱 청약했을 때 마감 쳤다. 완판이라 하죠. 완판. 이런 걸 완판이라고. 신문에 보면 완판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완판 치면 이제 계약금 딱 들어왔잖아요. 그럼 그거 갖고 사업비 쓴단 말이에요. 이게 건설 자금을. 근데 완판이 안 됐어. 그러니까 2순위도 가고 무순위 청약까지 갔는데도 안 됐어. 이제 미분양이 이거는. 그러면 이제 계약금 중도금 안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 은행에서 대출 받은 건 계속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자 부담이 커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업성은 악화되는 거예요, 이게.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건설회사 입장에서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선분양 했을 때, 1순위, 그 제일 처음에 분양을 했을 때, 바로 완판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요 얘기입니다. 여기 조금 어려운 내용이었네요, 5번 같은 경우에는. 자, 그 다음 요 정도. 1순위 청약, 2순위 청약,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무순위 청약. 이런 식으로 합니다.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분양기간이 됐든, 또는 이제, 공사기간이 됐든, 시험에, 또는 개발기간이 됐든, 이렇게 나올 겁니다. 하여간, 분양기간, 공사기간, 개발기간이 길어졌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위험에 처합니다. 누가? 건설회사가, 개발업자가 이제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증가합니다. 이자 부담이. 그래서 비용 위험이라 하죠. 이걸 무슨 위험이라 한다? 비용 위험. 이걸 비용 위험이라 합니다. 이렇게 같이 알고 계시면 좋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9번인데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SOC 사업에 이제 민간 자본을 투입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리일번에 보면 민자고속도로, 민자경정철 나왔죠. 이건 벌써 BTO입니다. BTO 벌써. 자, 보세요. 기억번. 민간 사업 시행자가 시설 완공, 빌드 B. 동시에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한다. 트랜스퍼 T. 그 다음에 리은번 보세요. 민간 사업 시행자는 최종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용 수입으로 공사비를 회수한다. 운영. 오퍼레이트. BTO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0번.
30번은 이제 민간 개발 방식인데 이거 틀린 겁니다. 1번이 틀렸다 이거죠. 1번이. 왜 1번이 틀렸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토지 신탁 또는 개발 신탁이라 하죠. 그러니까 토지 신탁에는 유형이 예를 들어서 뭐 개발 신탁, 뭐 처분 신탁, 담보 신탁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 아무 말 없이 토지 신탁하면 개발 신탁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사업 위탁 방식은 소유권이 이전되며 요것 때문에 틀렸죠. 따라서 신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위탁자에게서 수탁자에게로 소유권 이전이 돼요. 그래서 신탁 등기를 합니다. 근데 사업 위탁 방식은 소유권 이전되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가 사업 주체가 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건 맞죠. 그런데 소유권이 이전된다. 그러니까 따라서 정 안 되시면 여기가 좀 실무 쪽이라든가 이런 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민간 개발 방식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자체 개발 사업 또는 컨소시엄 구성 방식 또는 사업 위탁 방식 또는 개발 신탁 또는 지주 공동 사업 이런 거 나오면은 소유권이 이전된다. 이거 나오면 신탁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탁만이 소유권 이전돼요.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소유권 이전되는 건 뭐만 이전된다? 신탁만이 된다. 그래서 이제 1번이 틀렸고요. 2번 자체 개발 사업은 사업의 위험성이 높을 수 있어 위기 관리 능력이 요구된다. 자체 개발 사업은 시행과 시공 전부 다 토지 소유자가 이제 토지 확보하고 자금 조달해서 그 다음에 분양까지 해서 사업을 마무리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행자 또는 이 토지 소유자가 자금 조달 능력도 있어야 되겠고 위기 관리 능력 또는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에 대안으로 나온 게 뭐죠? 지주 공동 사업이죠. 그래서 지주, 토지 소유자, 시행자하고 건설회사가 같이 공동 사업하는 거죠. 토지 소유자가 토지와 건설 자금의 일부, 건설회사가 건설 자금의 일부를 부담해서 공동 사업을 해서 위험을 배분하고 그 다음에 수익을 배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분양된 물량으로 배분한다. 완공된 물량으로 배분한다. 공사비 대물 변제. 만약에 그 준공된 부동산을 매각한 다음에 분양금으로 배분한다. 그럼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 그 얘기죠. 거기 보면 이제 3번이 이제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에 대한 설명이고 4번은 이제 컨소시엄 구성 방식. 그래서 이제 그 큰 개발 사업은 건설회사 혼자 못 한단 말이죠. 여러 회사가 같이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시끌시끌 했었는데 강동구의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그래서 이제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죠 지금은 거기는 이제 4개의 건설회사가 조합으로부터 시공권을 획득했어요. 4개 회사가 약 84개 동이 들어가는 거예요. 12,000세대 어마어마하니까 건설회사 혼자는 못하죠. 4개가 컨소시엄을 구성했죠.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그다음에 롯데건설하고 또 어딘지 모르겠네요. 하여간 4군데가 컨소시엄 구성해서 시공권을 획득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끝났죠, 그건 지금. 그 다음에 이제 5번 토지 소유자가 제공한 토지에 건설회사가 공사비를 부담하여 부동산을 개발하고 개발된 부동산을 제공된 가격과 공사 비율에 따라 나눈다면 뭐 대물 변제. 그래서 이제 5번은 대물 변제, 공사비 대물 변제. 그 다음에 3번은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 지주 공동 사업에 대한 설명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31번 틀린 거 관리인데요. 틀린 게 뭐냐면 여기 보면 5번 틀렸어요. 보세요. 대상 부동산의 물리적 기능적 하자, 요 물리적 기능적 기능이라고 나오죠. 기능. 유무를 판단하여 조치를 취한다. 이건 경제적 측면이 아니라 기능적 측면이에요. 경제적이라는 건 말 그대로 경비라든가 임대 수익 뭐 이런 걸 관련돼서 이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수익이 비용을 줄이고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게끔 방향을 제시하는 게 경제적 측면의 관리예요. 그래서 이제 5번이 그래 틀렸죠. 1번에 보면 이제 이거는 법률적 측면의 관리고요. 시설 관리라는 게 이제 말 그대로 가장 소극적인 관리다. 그래서 이제 시설은 그냥 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그 주택관리사 제도가 요 시설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3번은 이제 뭐냐면 자가관리가 있고 위탁관리가 있는데 기밀 유지가 제일 잘 되고 신속하게 어떻게 작동되는 거는 자가관리예요. 자가관리. 근데 위탁관리는 기밀 유지가 잘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임차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총 수입의 일정 비율. 이 비율이라고 나왔죠. 비율을 임대료로 지불하는 걸 비율 임대차라고 해요. 비율 임대차.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2번. 이거 틀린 겁니다. 마케팅이에요. 마케팅. 그래서 이제 1번이 바로 틀렸네요. 그죠? 그래서 시장 점유 마케팅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공급자 측면입니다. 공급자. 그 수요자 측면은 뭐냐면 고객 점유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은 수요자가 아니라 공급자 측면의 접근으로 목표 시장을 선점하거나 또는 틈새 시장의 점유율을 높이는 거죠. 2번은 뭐냐면요. 그냥 적은 가격 전략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알고 계세요. 뭐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으로 다양한 수요자들의 구매를 유입하고 구매량을 늘리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가격을 다르게 하여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이게 뭐냐면 1+1 얘기하는 거예요. 1+1. 2+1, 1+1 있잖아요. 하나 사면 하나 더 준다. 2개 사면 하나 더 준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판매량을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상품을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리는 거죠, 이렇게. 그럼 어느 정도 알리면 이제 어떻게 돼요? 1+1을 안 하죠. 그렇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적응 가격 전략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마케팅 믹스가 나왔죠. 4P 믹스 이게 나오죠. 프로덕트, 제품, 그 다음에 뭡니까? 플레이스, 유통 경로, 프라이스, 가격, 그 다음에 프로모션, 판매 촉진. 이 네 가지를 어떻게 적절히 섞는 거죠. 기업이 부동산 상품이 표적 시장에 도달하기 위해 이용하는 마케팅에 관련된 여러 요소들의 조합. 4P 믹스 4개 방금 설명했죠. 그 다음에 4번 시장 세분화란 이제 시장 점유 마케팅에서 STP잖아요. S가 뭐죠? 시장 세분화. T가 뭐야? 타겟, 표적 시장. P가 포지셔닝, 차별화죠. 근데 시장 세분화란 수요자 집단을 블라블라에 따라 세분 나누고 세분 나누어진 시장에서 상품의 판매 지향점을 분명히 하는 것을 말한다. 한마디로 뭐냐면 이게 이제 남성이냐 여성이냐 또는 연령층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것에 의해서 나눠가지고 제가 이제 공급자라면 제가 제공하는 상품이 가장 잘 먹힐 만한 가장 호응이 큰 그 타겟이 있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대, 20대의 젊은 청소년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딱 정하는 거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시장 세분화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 5번. 고객 점유 전략은 이제 소비자죠. 고객 점유는 소비자 측면입니다. 구매 의사결정 과정의 각 단계에서 소비자와의 심리적 접점을 마련하고 전달하는 정보의 취지와 강약을 조절하는 것인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AIDA죠. AIDA. 그렇죠? Attention, 주의, Interest, 흥미, Desire, 욕망, 액션, 행동. 요거 나오면 이제 고객 점유 마케팅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시장 세분화예요. 그래서 시장 세분화는 요 단독으로도 나온 적도 있어요. 시장 세분화. 교재 잘 돼 있으니까 시장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나눠서 각각의 부분 시장으로 이렇게 나누는 걸 뭐라고? 시장 세분화. 세분이 뭐야? 나눈다 이런 뜻이에요. 나누는 걸 뭐라고 그래요? 세분화. 수요자 집단을. 그 다음에 자 33번도 관리인데 여기 보면 이제 포트폴리오 관리, 분석, 투자 위험 관리, 그 다음에 재투자 재개발, 리모델링, 마케팅, 시장 분석 이런 거 나오죠. 이런 거 나오면 이 자산 관리입니다. 이건 자산 관리사가 하는 겁니다. 자산 관리. 시설 관리라는 게 뭐냐면요. 한마디로 시설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일러, 전기, 방범, 방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말 그대로 임대 물건의 어떤 시설에 관련된 거.
이걸 시설 관리를 하고 자산 관리는 뭐야 벌써 전체적인 걸 보는 거 전체적인 거. 그래서 소유자하고 투자자하고 같이 이제 뭐 1대1로 예를 들어서 의뢰인의 이제 클라이언트라죠. 의뢰인의 그 부동산 자산을 어떻게 이제 그 뭡니까? 조율을 할 거다. 분산 투자 어떻게 할 거다. 어떤 자산들은 매각을 하고 어떤 자산들은 취득을 하고 리모델링 할 거냐 말 거냐라는 걸 이제 컨설팅 해주는 거죠. 이게 자산 관리예요. 이게. 이거 시설 관리는 쉽게 얘기하면 노가다에 가깝다고 해야 되겠나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뭐 이렇게 하시면 시설 관리하고 자산 관리가 구별이 될 거예요. 다시 시설 관리라는 건 보일러, 전기, 방범, 경비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제 뭐야? 뭐 주차장 관리, 뭐 유지 보수 이런 거. 거의 뭐죠? 이 어떤 시설물들 관리해 주는 거고 자산 관리라는 게 뭐냐면 부동산을 많이 갖고 계신 분이 계시잖아요. 이 건물주들과 1대1 만남을 통해서 이 건물을 어떻게 리모델링 할 거냐 말 거냐, 매각할 거냐, 아니면 재투자할 거냐, 아니면 그 의뢰인이 그 보유한 부동산은 아파트는 던지고 예를 들어서 땅을 갖고 있을 거냐, 땅을 던지고 상가를 갖고 있을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컨설팅 해주는 거예요. 이게 자산 관리예요, 여러분. 구별하실 수 있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34번인데요. 이 34번이 이제 뭐냐면 이겁니다. 제조달원가가 이제 구한 다음에 이제 원가법에 의해서 적산가액 구하는 건데 정액법이네요. 그러면 제가 하라는 대로 해야 이게 문제가 딱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뭐부터 구하느냐? 제조달 원가를 구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건축비가 제곱미터당 200만 원이래요. 기존 시점에. 그렇죠? 곱하기 얼마래요? 연면적이 100이래요. 그럼 얼마입니까? 200만 원 곱하기 100이니까 얼마야? 이거는 2억이죠. 2억. 그럼 제조달원가는 뭐야? 2억이 돼요. 그렇죠? 그에 따라서 제조달원가는 2억이 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뭘 구해야 되느냐? 감가액을 구해야 돼요. 감가액. 그러면 지읒 마이너스 지읒 나누기 지읒이라고 그랬죠. 지읒이 뭐죠? 제조달원가. 지읒이 뭐죠? 잔존가격. 근데 잔존가격이 잔가율 0이니까 없죠. 나누기 뭐야? 전체 내용연수. 지읒 마이너스 지읒 나누기 지읒. 전체 연수. 경관연수가 10년이죠. 근데 잔존연수가 30년이잖아요. 그럼 경관연수 더하기 잔존연수가 전체 연수예요. 따라서 전체 연수는 몇 년이에요? 여기에 40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500만 원이 되겠네요. 그리고 세 번째 감가 누계액 구하는 거죠. 그럼 감가 누계액은 얼마야? 500만 원 곱하기 10년이죠. 경관연수 10년. 그거 얼마야?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 그러면 끝났네요. 그죠? 제조달원가 마이너스 감가 누계액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적산가액. 그럼 1억 5천만 원 되겠네요. 그죠? 정답 몇 번? 2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풀면 딱딱 떨어져요. 제일 먼저 제조달원가를 구한다. 두 번째 감가액을 구한다. 세 번째 감가 누계액을 구한다. 그리고 제조달원가 마이너스 감가 누계액은 적산가액. 이렇게 하면 딱 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5번인데요. 35번에 틀린 건데, 이거는 이제 감칙에 나와 있는 문구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3번이 틀렸죠. 그래서 여기 오면, 요거 때문에 틀렸어요. 요거. 도박 3호로 외우라 했잖아요. 뭐라고요? 도박 3호.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적정한 실거래가 하면 도시지역은 3년 이내, 그 밖의 지역은 5년 이내. 이거 잘 냅니다. 이렇게. 도박 3호.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요 3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토지는 1번 공시가 기준법이 원칙이지만 만약에 예외적으로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으면은 이제 거래사례 비교법을 쓸 수도 있습니다. 2번은 이제 공시가 기준법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공식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표준지 공시지가를 그렇죠?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 토지 현황에 맞게
시직의 기타. 시직의 기타. 기타가 뭐야? 그 밖의 유인보정이죠. 그래서 표준식 공시지가 곱하기 시직의 기타. 시가 뭡니까? 시점 수정. 지역요인 비교, 개별요인 비교, 기타. 기타가 뭐죠? 그 밖의 유인보정 해서 이제 감정평가하는 거죠. 공식만 알면 공식대로 그냥 대입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적정한 실거래가다. 그럼 뭐 거래사례 비교법. 그 다음에 저게 뭡니까? 당연히 5번. 여기 보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라고 되어 있죠. 또는 뭐야? 감칙이 됐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됐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됐든 토지는 뭐죠? 원칙은 공시지가 기준법이에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36번. 36번이 이제 그 원가법인데 맞는 걸 고르시오. 그래서 이제 3번이 맞죠. 시험 여러 번 나왔습니다. 작년에 이것도 나왔죠, 이게. 정렬법은 첫해 감가가 가장 커요. 제일 크고 뒤로 가면 갈수록 작아져요. 이렇게. 이게 그래서 정렬법은 첫해 감가가 제일 크고 뒤로 갈수록 작아진다. 이게 맞고. 그러니까 초년도가 감가액이 제일 커요. 그러면서 이제 경과연수가 진행됨에 따라 감가액은 작아집니다. 1번은 왜 틀렸냐면 내용연수법에는 정액법, 정렬법, 상환기금법이죠. 그 다음에 2번은 왜 틀렸느냐. 정액법에서는 매년의 감가액이 일정하죠. 정액 감가액이 일정하죠. 감가율이 일정한 건 정률이죠. 정률. 그 다음에 이제 4번 왜 틀렸느냐. 그러니까 관찰 감가법은 이제 평가사가 이제 그 뭡니까 그 대상 건물을 보고 눈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마다 보는 눈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주관적이다.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이다. 5번에 이제 뭐냐면 감가 누계액은 감가액을 누적하여 계산했다. 감가 누계액은 뭐가 됐든 다 커집니다. 뒤로 가면 갈수록. 그래서 체감이 아니라 증가한다. 또는 체증한다 그래야 다 증가합니다. 뭐가 됐든. 경과연수가 진행되니까 감가 누계액은 커지죠. 1년 만약에 감가액이 100원이다. 그럼 1차년도 100원, 2차년도 200원, 3차년도 300원 이런 식으로 커진단 말이에요. 뭐가 됐든. 뒤로 가면 갈수록 경과연수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체감 요것 때문에 틀렸어요. 커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37번. 가격과 가치인데 틀린 거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5번이 틀렸는데, 가격은 여러 개가 아니라 한 개죠. 가격은 한 개예요. 근데 여러 개 존재하는 건 뭐죠? 가치죠. 가치는 여러 개가 존재해요. 그래서 감칙에서는 그 여러 개를 시장가치, 원칙, 예외로 시장가치, 외의 가치, 예외. 그래서 여러 개 하면 가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7번에 1번에 가격이라는 건 실제로 이제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교환의 대가로 지불한 금액이 되겠고요. 2번은 좀 참고적으로 아시면 되겠어요. 가치는 효용에 중점을 두며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은 금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비금전적인 것도 포함합니다. 3번 가격은 과거의 값이죠. 과거에 실제로 이제 거래된 실거래액이니까. 그러나 가치는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 할인했기 때문에 현재의 값이죠. 다음에 4번 평가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값을 갖는다.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38번 보겠습니다.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이거 틀린 거. 이런 거 나오면 맞히셔야 됩니다, 여러분. 1번 틀렸죠? 지역 분석이 나왔는데 최유효 이용 나왔잖아요. 최유효 이용은 뭡니까? 개별 분석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지역 분석. 그럼 뭐가 나와야 돼요?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주유권, 표준적 사용과 가격 수준, 그 다음에 적합 원칙, 그 다음에 부동성 및 인접성. 개별 분석 하면 뭐예요? 대상 부동산 최유효 이용과 구체적인 가격 산정, 그 다음에 뭡니까? 균형의 원칙, 개별성. 교재 보면 박스로 딱 돼 있어요. 그거 가지고 이제 계속 말장난 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2번, 3번, 4번, 5번 다 됐고, 거기 이제 4번에 보면 개별 분석보다 지역 분석을 먼저 합니다. 선 지역 분석, 후 개별 분석. 반드시는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5번. 인근, 지역 분석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수는 크게 보죠? 그래서 거시적이다. 전체적이다. 근데 개별 분석은 대상 물건만 보잖아요. 그래서 미시적이다. 부분적이다. 그 다음에 이제, 됐고요. 난이도 합니다. 이런 거는. 맞추셔야 돼요. 그 다음 39번은 이제 뭐냐면, 환원율 구하는 방법 중에서 부채감당법이에요. 부채감당법. 그 부채감당법은 어떻게 해야 돼? 부대적. 부채감당률 곱하기 대부비율 곱하기 저당상수. 이렇게 외우라 했는데 부대적. 그렇죠? 그러면 이제 부채감당률 얼마야? 요게 1.5. 그렇죠? 부채감당률 1.5라고 나왔죠? 그다음 대부비율이 얼마야? 70%. 0.7. 그런데 저당상수가 안 나왔잖아요. 제가 이제 아까 문제풀이 하면서 해줬지만은 저당상수와 연금의 현가계수는 역수이기 때문에 연금의 현가계수분의 1 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근데 연금의 현가계수가 나왔죠? 8.5래요. 그러면 이건 8.5분의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 세 개를 곱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또 해드릴까요? 이 저당상수는 연금의 현가계수와 역수이기 때문에 연금의 현가계수 분의 1과 같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연금의 현가계수는 어떻게 될까요? 연금의 현가계수는 어떻게 돼요? 우와, 저당상수분의 1 같아요. 잘 써야 되겠죠? 저당상수분의 1 이렇게 해도 같습니다. 역수란 얘기죠, 이게. 연금 현가계수와 저당상수 역수이다. 연금의 현가계수와 저당상수는 역수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걸 쓴 거죠. 이렇게. 요거를 저당상수. 그러면 얼마요? 정답은 뭐야? 2번. 12%가 나오네요.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40번이에요. 40번은 이제 공시가 제도인데 이제 40번은 이제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예요. 맞는 것을 고르시오. 그래서 이제 4번이 맞습니다. 이 표현도 이거 여러 번 많이 나왔어요. 이거. 우리 시험에 여러 번 나왔어요.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표준지로 선정됐으니까 전국에 3,500만 필지 중에서 56만 필지만 딱 정해놨어요. 이걸 표준지를 하고 공시기준일 매년 1월 1일. 그래서 이제 국토부 장관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의 감정평가 의뢰해요. 그래서 그 산출된 그 집가를 누가 공시하느냐? 이제 국토부 장관이 2월 초에 공시해요. 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 그러면 표준지는 공시지가가 있어요. 그럼 그거를 그대로 공시지가를 씁니다. 또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개별 공시지가로 본다. 이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1번은 왜 틀렸느냐? 이제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제 개별 공시지가인데 어디에 심의를 거치냐면은 공시하기 위해서 중앙이 아니라 시군구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예요. 중앙은 국토부 장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토지가격 비준표 작성의 기준은 개별 공시지가가 아니라 표준지 공시지가예요. 표준지 공시지가를 가지고 토지가격 비준표를 만들고 그 토지가격 비준표와 표준지 공시지가를 가지고 개별 공시지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표준지 공시지가는 이거 또 틀렸네요. 그래서 요게 일로 오고 요게 일로 와야 돼 이렇게. 그래서 개별 공시지가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 비준표를 작성하여 선정한다. 이렇게 해야 돼요. 5번에 보면 공동주택은 표준과 개별로 안 나눠요. 그래서 단독주택은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으로 나눕니다. 이렇게 나누는데 공동주택은 나눈다, 나누지 않는다, 나누지 않아요. 나누지 않고 그냥 전체 다 국토부 장관이 공시합니다. 이거는 나누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나름대로 이제 4회 온라인 모의고사 쭉 설명했는데 점수가 좀 기대만큼 나오신 분들은 잘 유지하시고요. 기대 이하로 나왔다고 너무 이렇게 좌절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아직도 시간이 있으니까 이렇게 차분히 좀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모의고사 해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